마이너스 8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 건지 기사같이 보시죠.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였었죠. 한덕수 전 총리. 어제 징역 23년에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건데 구속 사유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비재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네, 징역 23년에 처한다 하고 뒷얘기가 없으면 그냥 바로 구속인 거죠. 하지만 이러이러함으로 구속하진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구속이 아닌 건데 이 실제로 뒷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언뜻 봐도 구형보다 높은 선고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번에 심지어 8년이 붙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특검이 머쓱해지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네. 특검에서 구형한 것은 징역 15년이었는데요. 8년이나 더 높은 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형과 관련된 그 이유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고령이라는 점,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지점,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행위와 지위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 국무총리라는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 비상계엄의 실행을 도우려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임무에 정사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 부분을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지위는 사실상 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조한 부분이 어떤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감안되어서 저의 예상도 상회하는 실제로 선고였습니다.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곧바로 법정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49년생이죠. 그다음에 만으로 따지면 지금 76입니다. 그런데 15년형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항소심도 있고 뭐 대법원 판단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23년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만기 출소라고 치면 91에 나올 수 있는, 출소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인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보니까 전부 유죄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 형량별 같이 볼까요? 혐의별 보겠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이 쭉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거 아까 직접 재판부도 설명을 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요거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요 부분에 대해서 문건 작성 유죄, 기록물 관리법 위반 유죄, 공용서류 손상 유죄. 근데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건 아니다. 요거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탄핵 심판 증인으로 가서 계엄 선포문 나한테 준지 몰랐어요. 난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한 요 얘기 자체가 위증이라고 해서 요것도 유죄였다. 그럼 사실 다 유죄가 아닌데도 요건 하나 그래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23년이면 이것까지 유죄였으면 몇 년이 나온 거야 라는 생각도 살짝 들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재판부가 요걸 좀 염두에 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사실 96년이었었나요? 그때 1심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는데 실제로 2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었다. 최종 확정은 물론 17년은 좀 깎이긴 했습니다. 이때 22년 6개월이었었는데 이번에 23년형이 나왔죠. 최수영 위원님. 6개월 딱 많아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당신이 더 나빠라는 메시지를 혹시 담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22년 6개월에 0.6을 더해서 그쵸. 23을 선고한 거는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왜 23일까라는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여기보다 6개월을 더 했구나. 근데 그날 이제 선고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 당시 상황은 뭐냐면 그 독재와 반독재, 그러니까 독재와 민주 사이에 네. 일제 간극이 있는 아직 사회가 혼란기 상황이잖아요. 아직 그 박정희 대통령의 잔재로부터 쭉 이어진 군사 반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렇지만 지금은 지난 30년의 민주화의 업적과 축적된 시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문명 사회에서 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시점에 역사 이 시간을 뒤로 돌린 건 이게 죄가 더 중하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당시 상황이 더 중요한 건 맞아요.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이라는 유혈 사태까지 있었던 굉장히 위중한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건데 네. 그때와는 지금 다른 단일 사건이긴 하지만 시대 정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감수성 이런 걸 볼 때 어머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과거의 사건과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과거의 사건에 비해서 이게 양형 기준이 없다. 네. 하지만 그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바로 저는 이게 참작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2, 3심이 남아 있어서 과연 어떻게 최종 형량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역사적인 흐름까지도 보고 판단한 판결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단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역사 전반을 다 좀 생각을 해보고 죄송합니다. 23이라는 이 징역 이 형을 좀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징역 23년의 법정 구속 사실 이 정도 상회하는 선고 형량은 거의 예상을 다 못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보고 올까요? 징역 23년의 전. 네. 추미애 의원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박창환 교수님, 민주당도 8년이나 더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이나 야당의 또 시민단체들에서는 내란으로 이미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97년도 전두환 노태우 이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국헌문란, 그다음에 폭동 이 부분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뭐 주요 혐의 종사자 뭐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확인됐죠. 그렇지만 형량에서조차도 과거와 다른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거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공공연하게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무기징역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네. 97년 형량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97년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검열에 해당하고 그러면은 국민의 심각한 자유 제한이었고 네. 그다음에 정말로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으로서 적용된 형량으로 23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누구나 다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도 네. 저거 사용시켜야지 막 속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5년 구형했으니까 많아봐야 막 10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판사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뜩 든 겁니다. 정말로 그래 맞아.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 판결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논리적이었고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판결이 다음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그래서 우리 역사에 법의 판결 때문에 법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로 남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선고는 감동이었다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쨌거나 뭐 상회하는 선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형을 주긴 줄 거다라는 건 사실 그전 재판부터 좀 감지가 되었었던 부분이 있죠. 그 모습들 잠깐 같이 볼까요?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건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뭘 하셨는데.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저는 선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아, 맞아. 저 때 저렇게 얘기했었지라는 생각 드시죠. 중형이 선고될 분위기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단호하게 아주 막 칼같이 하는 이랬던 이진관 부장판사 어젠 살짝 울컥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네, 뭔가 자꾸 이렇게 말을 삼키고 침을 한번 삼키고 안경을 좀 올려 쓰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본인이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이런 듯한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 중에 이 부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한국일보는 그 워딩을 그대로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12.3 계엄은 이건 내란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구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들으셨죠? 12.3 내란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고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비교할 수가 없다. 명확하게 12.3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님. 사실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12.3 비상계엄이 이게 왜 내란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내란이라고 확 규정을 지금 줬습니다. 첫 판단이 나온 거죠. 네. 이 12.3 계엄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제 형사재판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좀 눈여겨봤던 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란이라고 이제 공식 용어를 법적 용어를 쓰더라고요. 내란범, 내란방조, 내란가담 아주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와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2심 가고 또 이상민 다른 이제 장관들에 대한 또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 뭐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준거가 될 거로는 봐요. 그래서 다른 재판부들이 과연 이걸 뒤집을 것인가? 저도 조금 의아는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내란임을 입증하는 주요한 사례가 될 테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측면도 짚더라고요. 세계사적인 관련도 봤을 때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우리 국가가 내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그 굉장한 또 서늘한 말도 남겨서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내란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첫 내려졌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뭐 사법 판단을 받아보자고는 얘기했지만 12.3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라고 했던 논리적 구조가 네. 조금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이제 맞서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판단은 오직 이제 이 한덕수 재판에 대한 판단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우두머리 재판부가 이른바 지기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기류가 이렇다면 저는 거꾸로 네. 본류도 이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그동안 뭐 이게 몇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정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얘기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주문 설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죠. 윤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사형이 구형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 19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똑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무기징역이 지금 구형이 된 상태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징역 15년이 한덕수 전 총리도 15년이었는데 지금 23년이 나왔는데 징역 15년이 구형이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판단인 한덕수 전 총리가 구형을 8년이나 넘어선 23년에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임주혜 변호사님,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에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사형인데 사형보다 더 더한 건 없거든요. 사실 더 상회를 할 수가 없고 무기징역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원칙적인 경우라면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성격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할지 규정하지 말지도 지기현 재판부는 다른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두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동일합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네. 이미 이 증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란이다라고 성격을 규정해 놓은 이상 다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선포문에 포함된 내용들,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 이상 계몽적 계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어제 재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거든요. 네. 이 증거 자체가 다르지 않은 이상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적어도 지금 한 가늠자가 이미 새겨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23년이 선고된 이상 네. 가담의 정도가 더 높은 다른 가담자들, 피고인들에게도 이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종적인 책임자,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더 높은 적어도 무기징역 같은 어떤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미 기준점이 23년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높으면 높았는데 얼마큼까지 더 높아질 거냐 여부만 남아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법원의 첫 판단, 내란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유정화 변호사. 뭐라고 했느냐. 한덕수 전 총리한테 지금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선취 판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에 이미 방향성이 공유가 되고 있고 무언의 압박이 개별 재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박정환 교수님,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윤석열 피고인이나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관되게 이거는 법의 재판이 아니다.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재판의 본 재판이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먼저 저렇게 내란이다라고 규정한 거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24년 12월 3일 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97년도 역사적인 전두환 노태우 판결에서 명확하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국헌문란, 헌법기관을 갖다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갖다가 통제한 것, 이것이 바로 폭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헌문란과 폭동이라고 하는 내란의 기준이 적용돼 있고 나와 있고 공시돼 있고 이걸 갖다가 어긴 게 명백하다라는 게 12월 3일 이후에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봤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결론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 그다음에 법의 일정한 판단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돼 있었던 거다. 이걸 갖다가 뭐 일부 정치적인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런 재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역사와 국민 앞에 법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프레임으로 이 접근을 하지 않았었냐. 정치적인 판단이다. 정치적 기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말을 국민들이 믿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오늘 아마 어제 이 판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모여서 좀 논의를 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